경의 그 엽세, 드디어 오늘 이번 주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그 엽세는 그야말로 통째로 옆으로 샜죠. 제가 원래 북한을 주제로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하고 관련을 맺는 이야기들을 하고자 하고 있사오나 이번 주는 정말 왕창 옆으로 샜습니다. 옆으로 새는 그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여러분들도 게시판에 뭐 신청곡도 올려주시고 뭐 여러 가지 함께 나누었으면 싶은 이야기들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전히 전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와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국민대리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소개를 한다 하면서 소개를 못한 시가 있어요.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에 백석 시인에 관해서 제가 4일 동안 말씀을 드렸죠. 사실 임화와 백석은 상당히 대조적인 느낌을 주는 시인이에요. 아시다시피 임화는 굉장히 사회 참여적이고 카프의 서기장까지 지냈던 시인이고요.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사형이라는 굉장히 비극적인 종말을 맞은 시인이고, 백석은 북쪽 출신이고 서정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까지 주는 그런 아주 결고운 시를 썼던 시인이고, 원래 고향이 북쪽이라서 북쪽에 머물렀고, 하지만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북쪽으로 갔다, 즉 남북한이 분단될 때 북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 백석도 남쪽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북을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북한 정권이 점점 더 전체주의화되고 점점 더 개인 숭배의 독재 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희생양이 되었다는 거. 물론 백석은 임화는 사형을 당했고 백석은 양을 치러 가서 종적이 묘연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사람은 으깨어지고 한 사람은 그 탕료에 휩쓸려서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두 가지 공통점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백석과 임화를 다루어 드렸는데요. 사실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은 또 하나 더 있죠. 겁나게 미남들이라는 것.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실 예쁘게 생긴 그 동물들이 아무래도 먹고 사는 데는 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 예쁨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다행히도예요. 다행히도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고 취향이 달라서 획일적으로 이 사람이 가장 잘생겼고 이번은 누구고 이렇게 줄을 세울 수 없다는 게 천만다행이라면 천만다행이에요. 그리고 또 인간은 또 그런 것도 있죠. 그 당대가 요구하는 미의 기준이라는 게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미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그 인격의 향기랄까, 영혼의 그 너그러움이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외형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는 여지가 언제나 있다는 거죠. 또 백석 얘기하다가 또 옆으로 또 새네요. 여하튼 그 백석을 방송하고 있던 가운데 제가 사실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우리 그 미협 회원이자 노상호 회원인 도우진 시인한테서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요. 이런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백석, 외롭고 높고 쓸쓸한 시인을 다시 듣기로 듣고서 깊은 감상에 빠지셨대요. 가장 좋아하는 시가 흰 바람벽이 있어 라는 시라고 하는군요. 사실 이 흰 바람벽이 있어 라고 하는 시는 후대의 평론가들에 의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듣고 있는 시죠. 이 흰 바람벽이 일종의 영화 스크린이 되고 거기에 시인이 장면들을 쏘아서 보내는 것 같은 굉장히 이렇게 시각적인 이미지를 많이 떠올려주는 시이고, 그 시각적인 이미지, 즉 이 흑백 영화가 돌아가고 있는 흰 바람벽,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아득한 향수에 잠기게 되죠. 그 흰 바람벽 속으로 백석이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시인데요. 이 시를 많이 좋아하신답니다. 2002년 타국에서 노사모 게시판에 빠져 살았던 적도 있었다는 과거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도우진 선생님 시를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요사이 스모그에 뒤덮인 서울 하늘을 보면서 이 나라의 암울한 현실과 미래와 맞닿는 듯해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하시고요. 예, 노 대통령님 떠나보내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힘겨워하다가 나만의 추모의식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추모시를 써야겠다 다짐했었답니다. 예, 그러다가 작년에 봉하마을의 한반도에서는 멸종되었던 야생 황새, 얘를 이름을 봉순이라고 부르나 봅니다. 이 야생 황새가 일본으로부터 건너왔다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붉은 한새라는 추모시를 쓰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저한테 지지난주에 시집을 보내주셨는데 이 도우진 두 번째 시집의 제목이 바로 붉은 한새입니다. 한새는 황새의 옛말인데 노 대통령님이 한새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쓰셨답니다. 길조인 한새가 한반도에서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 우울했던 도우진 시인께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시집을 보내주셨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시집에 노 대통령을 추모하는 붉은 한새와 백석을 오마주하는 백기행 열차가 같이 실려 있는데 이 백기행이 백석의 본명이거든요. 예, 이 백기행 열차가 같이 실려 있는데 제 방송을 듣고 이런저런 추억에 빠져 있다가 시집을 한 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바로 이 백석 을 추모한 백기행 열차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저떻게 하다가 보니까 빨리 못했어요. 그리고 엊그제 진희님께서 이 백석의 이 초판본 시집 초판본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초판본이라기보다는 첫 시집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도 이 저 백기행 열차를 같이 소개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또 아차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요.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막 음악 알고 시 낭송하고 하는 건 정말 잘 못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시 낭송하는 꼴을 들으셨겠지만 무슨 시인이 낭송을 그렇게 못하냐라는 소리를 제가 마로니에 시 낭송이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마로니에 공원에 시인들이 모여가지고 시낭송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번 초대되어가지고 시낭송을 한번 했다가 정말 야유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창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도우진 시인께서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셔야 될 텐데요. 아이고, 네, 예, 예, 도우진 시인께서 듣고 계셔야 할 텐데, 예, 그래도 혹시 소식을 듣고 다시 듣기로라도 들으셨으면 합니다. 백기행 열차. 매일 아침 독립문에서 3호선 열차에 오른다. 열차에는 흰 바람벽이 있어 내 어여쁜 사람이 쓸쓸히 오고 가기에 내가 이렇게 외면하여도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기에 박각시 오는 저녁에 백석에서 내리면 가난해도 서럽지 않고 누구 하나 부럽지도 않기에 촌에서 온 아이는 매일 아침 독립문에서 열차에 오르고 백석에서 내리고 또 오르고 그렇게 살아간다. 네, 이 백기행 열차라고 하는 시는 문자 그대로 백석 시인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시 안에도 보면 백석 시인의 시구절이 많이 들어가 있죠. 흰 바람벽이 있어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라는 구절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있어도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라든가 박각시 오는 저녁이라든가 누구 하나 부럽지 않다라든가 이런 구절들이 다 백석의 시에서 나온 구절들입니다. 이 백기행 열차 시 뒤편에 끝에 줄을 달아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다 밝혀놓았어요. 자, 이렇게 오마주, 다시 말해서 내가 존경하는 시인을 본받고 그리고 그 시인을 따라서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시인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러한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시를 쓰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시를 쓰게 만드는 이 마음의 끝에 내가 누구에게서 영감을 받았다. 내가 당신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구절을 썼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밝혀주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꼭 존경하는 마음이 아니고 놀리고 야유하는 마음으로 뺏길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예, 그럴 때도 그런 걸 밝혀주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고요. 안 밝혀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밝혀도 되는 경우 어떤 경우인가? 교과서에 실린 시들 있잖아요.
교과서에 실린 시. 예를 들어서 미당서정주 이때는 국정교과서 편리하네요. 온 국민이 그 시를 읽었다고 간주할 수 있으니까요. 뭐 미당의 시, 그 국화협회서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떻게 시작하더라? 그 시 제가 잊어버렸네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맞아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시가 어떻게 되더라?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자, 이런 것들을 패러디 해가지고서, 한 송이 독재자를 피우기 위해, 봄부터 조선일보는 그렇게 시끄럽게 울었나 보다. 자, 이거를 미당 서정주의 시에서 가지고 왔다고 우리가 굳이 밝힐 필요가 없잖아요. 다 아니까. 자, 이런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는 일종의 패러디라고 하는 건데요. 이 패러디, 표절이 아니고 패러디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텍스트를 비틀어 가지고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풍자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주 강렬할 때 우리는 그걸 특별히 패러디라고 불러요. 미당도 야유하고, 친일시인 미당도 야유하고 조선일보도 야유하고 현 정권에 아부하는 사람들도 야유하고 하기 위해서 미당의 시를 가지고 와서 비트는 거죠. 미당 시는 그런 비틀기에 되게 좋은 리듬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이런 것들. 눈이 부시게 독재적인 날은 죽은 독재자를 그리워하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도우진 시인께서는 정말로 오마주라고 하는 말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를 다하여 내가 찬사를 바치노라 하는 그런 뜻을 많이 품고 있죠. 패러디하고 달리. 그래서 이 백기행 열차라고 하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백석을 추모하는 시를 써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신청곡이 들어와 있으나 오늘 지금 신청곡 제가 찾을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제가 고른 곡을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좀 듣고 싶은 곡인데요. 여러분들도 모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꽤 좋아하는 곡 중에 한 명입니다. 이성지가 불러드립니다. 버시어 해방이 온다. 네, 이성지가 불러드린 버시어 해방이 온다였습니다. 저 말고도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말로, 이러한, 이 노래는 그때가 4년도였죠? 1984년도에 학생들의 군대 징집 문제, 그리고 강제적으로 군사, 교련을 받게 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분신해서 세상을 떠난 김세진, 이재호 군이군요. 추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 중에 그대 뒤를 따르리니 버시어 고이 가소서 그대 뒤를 따르리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고이 가신 아닙니다. 말을 잘못했군요. 고이 가지 못하고 정말 싸우다가 어쩔 수 없어서 세상을 떠난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고이 보내드리고 고이 보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대 뒤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겠죠. 그런 생각을 잠시 하면서 들었습니다. 이왕 소개를 해드리는 김에 또 이 도우진 시인이 이 편지에 사연을 쓰셨던 붉은 한새도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겠지요. 붉은 한새. 근데 이 붉은 한새가 이 시집에는 없나 봅니다. 제가 왜 붉은 한새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찾았습니다. 분명히 읽었는데 왜 없지 하고 지금 당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한새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붉은 한새는 노무현 대통령을 마음에 두고 노무현 대통령을 상징한 그러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붉은 한새, 몰입꾼이 물풀의 나무를 베었다. 너는 오늘 둥지를 잃었다. 가을 거디 전에는 깁들이 속에 고개라도 숨겼지. 베어진 들판에 한 다리로 내몰린 넌 사냥꾼의 먹잇감이 될지라도 오갈 데 없는 텃새일지라도 잿빛 외가리처럼 남쪽 하늘로 떠나지 않았다. 얇은 살갗에 핏대가 돋아나 온몸이 나날이 붉게 부어도 된 바람이 전봇대 위를 휘돌아 네 살갗을 이토록 벗기고 또 벗겨낼지라도
울 데 없는 겉보라 통곡도 못하고 불의로만 다닥거릴지라도 차디찬 들반에 둥지 홀로 남겨두고 남쪽 하늘로 떠나지 않았다. 몰입꾼도 사냥꾼도 원망하지 않은 채 메마른 논바닥도 탓하지 않은 채 너 오늘도 화포천을 떠나지 않았다. 아이고 그 떠난 분 대신 붉은 한새가 돌아왔다라고 도우진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다음엔 다시 떠나지 않았다. 둥지만 남겨두고 다시 떠나지 않았다. 비록 겉보일지라도 그리고 수많은 원망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 자리를 지켜냄으로써 울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지켜냄으로써 너는 다시 돌아와서 우리 곁에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도우진 시인의 시를 다시 들려드렸는데, 이렇게 되니까 노래를 한 곡 더 듣고 이 시를 마무리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소소님께서, 남자는 미모와 지조가 제일 덕목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붉은 한새의 주인공을 추모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임형주의 하월가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좋군요. 예, 하월가 임형주의 노래로 들어보셨습니다. 그 엽새를 너무나 옆으로 왕창 세웠던 일주일을 마감하면서 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저희 원래 주제에 관해서 오늘은 얘기를 좀 다시 정도를 해볼 필요를 느낍니다. 국정교과서 사태가 이런 식으로 치달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 따라하기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솔직히 북한 따라하기라기보다는 북한을 이용해서 권위주의 정권으로 몰고 가려는 획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북한 따라하기라고 하는 말이 소위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에게 별로 소구력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북한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 사람들이 생각에는 극악무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 극악무도하고 적대적이고 호전적인 무리들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도 단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따라하기냐, 북한이 독재를 하고 있지 않느냐, 북한이 어떻느냐라고 하는 말들이 우리들에게는 그건 굉장한 야유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즉 박근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네가 그렇게 욕하는 북한하고 똑같이 보니까 너도 북한하고 똑같이 나빠라는 뜻으로 말을 하지만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6.25도 겪어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고 한 자기의 모든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남북이 대처하고 있어서 할 수 없는 거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야말로 이 굴종을 굽신굽신을 내면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독재를 해야 되고 저 시끄러운 젊은 애들 때문에 우리가 북한한테 먹힐 수도 있으니까 쟤네들을 어떻게 잠재워야 되고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들이 분열되어 있으니까 일사불란이 안 돼서 북한한테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저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북한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또는 어떻게 알려드릴 것인가 이런 것들이 참 고민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이분들은 북한이 조금이라도 자유가 있고 조금이라도 거기서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듣는 걸 정말 너무 싫어하고요. 되게 재밌는 건 이래요. 이만갑 같은 프로들을 보면 심지어 자기 부모도 수용소에 끌려가서 뭐자고 이따위 소리를 하는 애들도 있는데 실제로 북한에서는 실제 상황을 들어보면 워낙 요새는 탈북자가 많기 때문에 탈북자의 부모라고 해도 특별히 그 탈북자 자신 때문에 아주 심각한 불이익을 겪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대요. 어떤 사람들이 심각한 불이익을 겪느냐.
평양에서 굉장히 이 누리고 살던 사람이 탈북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 덕분에 평양에서 역시 좀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은 평양 외부로 추방이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뭐 수용소에 끌려가 가지고서는 쥐도새도 모르게 죽어 없어진다. 뭐 이거는 정말 참 심한 이야기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나와서 하고 또 그러면 뭐 채널 A 틀어놓고서 노인네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북한이 저렇지라고 욕을 하느라고 자기 자신의 비참한 세월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방송도 북한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주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제가 북한과 관련된 방송을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최소한 이 분단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절름발이로 만들고 외눈박이로 만드는가. 사실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자들은 분단 현실의 크나큰 피해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종류의 정보만 지속적으로 제공받은 나머지 거기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70년대에 한참 저희들이 박정희에 반대해서 운동을 할 때 참 많이 이렇게 사용했던 비유들이 몇 가지 있어요. 야학을 하는데요. 저는 소위 말해서 생활야학이라고 해가지고 검정고시를 쳐서 중학 졸업 자격을 얻고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고 하는 그런 검정고시 제도가 있는데 이 검정고시를 치고 싶어 하는 노동자들에게 이 검정고시 과목을 가르치는 그런 야학이었습니다. 근데 그 야학이 두 종류가 있어가지고요. 같은 성당에서 하는 야학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야학이라고 해가지고 노동법을 가르치고 지금 현재 이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직접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치고 의지를 고취시키고 하는 이런 종류의 야학들도 있었는데 그 두 야학의 선생들이 다 서로서로 알고 지내고 또 때로 같은 동아리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만나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이 싸운다는 게 뭐 별게 아니고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이념투쟁을 우리끼리 하는 건데 노동야학으로 가야 된다. 특히 생활야학 하는 저 같은 사실 좀 개념 없는 여학생이죠. 저같이 개념 없는 여학생을 향해서 노동야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걔네들 몇몇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아마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을 거야. 다른 노동자들과 달리 이 고등학교 졸업 자격증 따고 그리고 어떻게 저떻게 어렵사리 야간 대학도 들어가고 하면서 생산직에서 사무직으로 올라가고 그때는 올라가는 거죠. 생산직에서 사무직으로 올라가고 하는 게 그 당사자에게는 되게 좋은 일이야. 그렇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몇몇 사람이 신분 상승을 한다라고 해서 이 구조가 바뀌진 않아. 그러니까 노동자를 각성시키는 게 중요해. 이게 이제 노동야학 하는 사람들이 논리였고, 그러면 저 같은 생활야학주의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니네들 말이 다 옳기는 해. 근본적으로는 옳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쌍미섬유였어요. 쌍미섬유. 쌍미섬유라고 하는 하나의 공장에서 이 노동자들이 그야말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쟁의를 일으키고 해가지고서 얼마나 많이 따낼 수 있을 것 같아. 사회 전반의 구조가 몇 명의 앞서서 각성한 노동자들의 힘으로 다 고쳐지나? 물론 노동자들의 각성은 필요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노동야학에서 가르치는 정도 수준으로는 분노만 키울 뿐이지 실제로 방법을 가르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렇다면 이 섭을 지고 불로 뛰어들라라고 끊임없이 부추기는 셈이 되는데 먼저 다치는 건 노동자들, 저 언니들이지 우리가 아니잖아. 물론 우리도 잘못하면 끌려가서 두드려 맞을 수도 있고 학교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호적에 빨간 줄 끌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때 당시 대학 진학률 정말 낮았거든요. 10% 정도밖에 안 됐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10명의 청년 가운데 뽑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나머지 9명처럼 사라지진 않아. 그런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왜 당신들은 단결하지 않느냐, 왜 당신들은 분노하지 않느냐고 해야지 옳은 걸까? 이런 싸움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싸움의 결과로 80년대 들어가면 이 노동야학을 하던 선생들은 직접 노동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공장으로, 현장이라고 불렀어요. 공장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그랬거든요. 특히 87년 이후에는 정말 많이 갔죠. 이런 이 논쟁들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뭔가 하면 분단 현실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였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왜 노동이라고 하는 이 크나큰 구조가 지금처럼 그 억압, 착취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 결국은 북한이라고 하는 가상의 적, 저는 실제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은 부풀려진 적이라고 봐요. 북한도 스스로 먹고 살기 바쁘고 살아남기 바쁜데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먹고 살기 바쁜 국민들을 독재자들이 북쪽에 저기 무서운 늑대가 있어, 남쪽에 저기 승냥이가 있어. 이러면서 서로 적대시켜 가지고서는 딴 생각 못하고 오로지 땅만 파게 만드는 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논쟁을 하더라도 해결이 안 나는 거야. 그런 얘기들을 서로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뭐 이렇게 노동야학 하는 사람들도 그렇다고 해서 국어, 영어, 수학 안 가르치는 거 아니거든요. 그중에서 검정고시 치려는 사람들도 있고 저 같은 이 생활야학 사람들도 수업 중간중간에 말 잘못하다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곤욕을 치른 얘기 참 생각나네요. 어느 날 상당회를 갔는데 조용한 거예요. 그 수업하러 갔죠. 제가 국문과인데도 1학년 말이었나 2학년 초인가 그런데 국문과인데도 국사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조용한 거예요. 8시인가 수업을 하러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는데 갑자기 웬 남자들이 딱 나타나더니 그때 제가 한 38kg, 9kg 굉장히 많이 나갈 때 한 41kg 이렇게 나가던 가벼운 몸이었는데 겨드랑이에 팔을 딱 끼고는 달랑 들고서 그야말로 발끝이 땅바닥에 겨울 닿을 정도로 질질질질 끌려갔어요. 와, 아프더군요. 근데 끌려간 곳이 거제 파출소. 벌써 우리 야학 선생들이 다 잡혀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그냥 막 구두발이 날라와요. 아이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쌍미 섬유 언니들이 문자 그대로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 야학 선생들이 사주를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단체로 잡혀갔던 거였어요. 아주 그때 진짜 혼났죠. 하여튼 그런 이 시절에 사회 현실에 깊이 빠져 들어가가지고서 뭔가를 해볼수록 분단이라고 하는 게 정말 크나큰 장벽이었고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는 이 두 체제가 그걸 나중에 적대적 공생이라는 말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가 적대적 공생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통일 대박론이니 막 이런 얘기들로 이렇게 헛소리 빡빡 했는데 실제로 성과가 별로 없잖아요. 성과가 별로 없으니까 이번에는 북핵을 또 막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잘하고자 했으나라는 식이고 북한의 김정은이 거기에 대응해서 입맛대로 안 해줍니다. 입맛대로 안 해주니까 또 이번에는 교과서를 국정화한다 뭘 어쩐다 하면서 정신교육, 정신재무장 쪽으로 가고자 하는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박근혜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그 박정희 시대를 지배하면서 박정희 시대에 성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박정희 시대에 우리가 그 수출 입국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경제 구조를 지금과 같은 구조로 만들었죠. 그 국민 총생산이 늘어나면 상층부가 그 몫을 파일을 더 많이 가지고 가고 작은 파일을 국민이 나누는 그러한 형식으로 사회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 시스템은요.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까지 오면서도 크게 변하지를 않았어요. 어느 정도 변했다고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 때 종부세를 만들고 그리고 복지를 강화를 했죠. 예, 복지 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복지의 비율을 25%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높이고 훨씬 더 많이 높였나? 자, 이런 식으로 강화를 하고 세입의 형태를 이 직접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걸로 말하자면 그 부유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부자들에게 이렇게 세금을 좀 더 많이 걷어가지고 좀 더 많이 나누는 방식으로 아주 조금 옮겨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근본적인 산업구조가 바뀐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탑다운 그러니까 칵테일잔 메뉴의 칵테일잔에 피라미드식으로 술잔을 쌓아놓고 메뉴의 잔에 부으면 밑으로 흘러내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경제에 관한 사고방식이 여전히 바뀌지를 않고 있고요. 그렇게 박정희 때 바로 그런 이 분배의 왜곡에 의해서 부를
굉장히 많이 차지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말하자면 10%죠. 66%의 부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IMF 때, 즉 박정희 시대 구조의 모순이 폭발을 한 게 IMF 아닙니까? 이 IMF 때 또 돈을 끌어모아요. 근본적으로 그 IMF 세계 경제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을 추구하는 국가들,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은 능력 있는 개인이 많이 가지고 가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은 그렇게 능력 있는 개인은 대신에 사회에 대한 그 기여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죠. 근데 우리는 박정희 때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었는가 하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본 축적을 해야 된다. 그 말이 맞긴 맞습니다. 자본 축적을 해야죠. 맨날 차관 빌려오고 원조 받아오고 이러면서 근근히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일종 규모의 경제가 갖춰져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축도 많이 했잖아요. 저축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재벌들에게 특혜도 엄청 많이 줘서 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엄청 많이 줘서 재벌을 만들어내고 했는데 그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토대 위에서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그때 부유해졌던 사람들이 지금도 이 구조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자기에게는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공부한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많지 않으나 공부한 사람들 말고 기능적으로 사회의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기업의 간부들, 또 뭐 고위 관료들, 뭐 판검사들, 뭐 심지어 변호사들, 나이 많은 변호사들 일부, 뭐 의사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가 투자해서 길러놓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개인의 경쟁력이 있다고 착각하고서 더 많이 가지고 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이 구조가 북한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가상의 좀 더 큰 가상의 좀 더 큰 적을 등에 업고 사람들로 하여금 판을 결정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북한이란 무엇인가, 정말 북한은 어떤 것일까를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결국은 평화를 위해서 통일이 너무 힘들 것 같아 보이면 남한과 북한이 서로 평화 공존하겠다라는 마음 쪽으로라도 돌아서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일단 북한이 적이 아니다. 분명히 적대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상호 적대하면서 동시에 상호 협조할 수도 있는 경쟁 상대다라는 정도로라도 마음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우리 모두가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적대적이지는 않을지도 몰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제가 작년에 종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잡지에 글을 쓰면서 조사를 쭉 해봤더니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든 스스로를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든 북한이 골치 아픈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 점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북한을 싫어하는 마음도 거의 비슷했어요. 다만 보수적인 사람들은 북한을 말하자면 때려잡자 공산당적인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할 수는 없으니까 잘 달래서 잘 지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 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가기에는 국민의식이 진보고 보수가 아직 까맣게 멀었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런 까맣게 먼 의식이 종북이라는 말을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기 급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보수는 종북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요. 진보는 종북을 창피한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북한을 어떻게 추종할 수가 있어. 정말 쪽팔리는 일이야라고 진보는 생각해요. 보수는 물론 북한을 따라다닌 그놈 간첩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종북이라는 말이 위력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서로 욕하는 말로 쓰잖아요. 박근혜는 종북인가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저는 이때 저 프레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끼리는 생각하면 안 돼요. 북한 자체를 우리의 이야기의 중심에 놓고 설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아니 세상에 대한민국 같은 OECD 국가에서 독재가 웬 말이냐 창피해 죽겠다라고 OECD를 오히려 놓고서 얘기하는 편이 저는 북한을 놓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자, 신청곡 있는가 제가 찾아보지도 안 하고 마구 이렇게 떠들었네요. 게시판 방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수선아 세븐데포디스님께서 백석 생각에 노장 생각에 코끝이 찡해진다라고 하셨는데 예, 슬픕니다. 예, 홀로 아리랑을 노랑윤성님께서 신청을 하시는 거죠? 예, 지금 예, 그래서 저도 홀로 아리랑을 찾아서 일단 들려드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 홀로 아리랑이 잠깐만 누가 부른 것이 홀로 아리랑이더라? 김장훈이던가요? 그 홀로 아리랑이 김장훈이던가요? 아니면 그 누구냐 서유석이던가요? 헷갈립니다. 자 어쨌든 홀로 아리랑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부른 걸 선택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홀로 아리랑이 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김용우가 부른 걸로 하겠습니다. 네, 홀로 아리랑을 듣다가 보니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 되었군요. 그래서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북한과 문학으로 되돌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이따가 시집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좀 콩닥콩닥해요. 10년 만에 나오는 시집인데, 한번 말씀드렸죠. 그 캐츠아이 시집, 세 번째 시집 나오고 나서, 말씀 안 드렸나? 하마터면 제가 어떤 문학상을 받을지도 모를 뻔했어요. 예, 그랬는데 심사를 한참 하고 있던 중에 제가 노사모 전국 대표 일꾼으로 당선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심사위원 중에 어떤 분이 정말 기회는 이때다 하고 예, 정치적인 그 시인한테는 뭐 어쩌고 하면서 예, 심사 대상에서 저를 빼버렸다는 그런 후일담을 들었거든요. 너무 슬픕니다. 그런데 노사모 회원들은 정말 시집도 안 사주시고 이번에는 좀 잘 좀 부탁합니다. 시집이 나오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게요. 자, 이 다음 주부터 다시 일제시대 때의 시인들 가운데서 북한으로 올라간 시인들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뭐, 하루에 뭐 한 분도 좋고, 아니면 이틀에 한 분도 좋고, 북한 초기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인들 뭐 많이 있지만요. 북한의 애국가, 작사하신 박세영 시인, 그리고 그 유명한 김일성 장군의 노래 있잖아요. 그 김일성 장군의 노래 이렇게 그 작사를 한 이찬 시인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멀쩡한 시인들이거든요. 멀쩡한 시인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 김일성을 찬양하는 시를 쓰게 되었을까? 물론 뭐 미당 서중주 같은 사람들도 그 남한에서 뭐 이승만 장가도 쓰고요. 그 전두환 장가도 쓰고 박정희 장가는 잘 모르겠다 하여튼 썼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만 예, 북한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 같은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어떤 그 공유하는 의식이 있어서도 좀 더 많이 시인들이 적극적으로 김일성을 지지를 해서 그때 당시에 권력 다툼의 양상 속에서 김일성이 정권을 강고하게 잡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던 문인들이 많거든요. 왜 그랬을까 하는 게 저는 늘 좀 궁금했어요. 예,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챙겨서 들어가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게시판 다시 좀 방문을 해보면 이거 수순아님 글 밑에 댓글이 쫙 달렸는데 가을님이 장철웅의 서울 이곳은 신청해 주셨으나 이 노래는 내일이 아니구나. 월요일 날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시그널을 틀어놓고 마지막 얘기를 하도록 하죠. 노혜경의 그 엽새 11월 첫 주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합니다.
오늘 제가 북한에 대해서 진보 진영 사람들도 알고 보면 굉장히 적대적인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북한은 분명히 우리하고 총뿌리를 맞대고 있는 적임에는 틀림없어요. 즉 안보적인 견지에서 볼 때는 적대하는 존재가 맞죠. 하지만 안보 분야를 제외하고 국가를 구성하는 수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뭐 경제, 사회, 문화 크게 봐서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서 볼 때는요. 경제적으로는 협력의 대상이고요. 사회적으로는 교류의 대상이고 문화적으로는 공존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그 안보 하나를 너무 확장시켜서 북한에 대해서 늘 적대하는 존재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내가 가져야지만이 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함께 해보는 노혜경의 그 옆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옆으로 새는 방송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